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투자 이론이죠. 투자 이론의 두 번째 파트. 지난 시간에 투자 이론에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자본의 명목, 비용 이런 식으로 된다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본의 구입 비용이죠. 구입 비용의 전체 비용이 아니라 구입한 것의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걸 구입한다. 그러면 사실은 구입 비용이라는 것은 그 빌린 돈의 이자만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입된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가,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본의 뭐 경상가치 변화 비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경상가치가 모든 물건의 가격은 다 오르는 편이니까 가격이 오르게 따라 가지고 뭐 어떻게 봐서는 비용이 봐가지고 비용이 주는 셈이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서 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저 가지고 있던 기계를 팔아버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팔아버린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 그런 돈에서 이거는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좀 이해를 위해서 렌트카 회사, 자동차 임대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자본의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렌트해주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의 임대 비용 그 식을 좀 더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본 가격의 증가율을 파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인플레이션 레이트, 전체 인플레이션 레이트 차이하고 뭐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파이라고 했는 경우에 식은 이렇게 되고, 뭐 이걸 다시 i에다가 파이를 빼고 나면 이게 실질 이자율이니까 실질 자본 비용은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자본 비용, 최종적인 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실질 자본 비용은 자본의 상대 가격, 이것에 따라 가지고 뭐 비례한다. 그러니까 실질 자본의 상대 가격에 따라서 그 비용이 오른다. 비싼 기계는 기계가 비싸지면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기계가 비싸지면 그 기계를 그 구입하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리는 기회비용, 즉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도 높아지면, 이건 사실은 뭐 특별히 변하지는 건 않는데, 이것도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 따라서 실질 자본 비용은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기업의 순투자, 그러니까 임대기업이죠. 기계를 사서 생산기업에다가 빌려주는 임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 투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지금 본 뭐 비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비용만 따지는 것은 아니죠.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의 차에 따라 결정된다. 한 기업의 순투자는 이윤율에 의존한다. 이것이 그 기계를 하나 사들이 가지고 빌려주면 얻는 임대 비용은 임대 가격입니다. 임대 수입이 되겠죠. 임대 수입이 되고, 기계 한 개당 임대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기계 한 개당 샀을 때 그걸 유지하는 그 임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임대를 통한 이윤이 됩니다. 그 이윤율이 되겠죠. 한 개당 한 대당이니까 P로 나눴으니까 한 대당이니까 그게 이윤율이 되죠. 이윤율이 되는데, 이 P분의 R이라는 것은 임대 수입은 사실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죠. 그래서 그걸 빌려간 생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을 지불하냐 그러면 그 기계 가지고 기계를 한 단위 사와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런 돈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경쟁산업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MPK고 이거는 뭐 20그대로죠. 이게 임대기업의 이윤이고, 이윤율이 양이다 그러면, 이것이 양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MPK보다, 이 비용보다 MPK가 높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임대양을 내릴 겁니다. K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총 이윤이,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기업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만일 이윤율이 음이다 그러면 기업은 자본 스톡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율이 0이다, 음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너무 많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기계를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면 어느 정도 뭔가 하면 임대해주는 양이 줄면서 뭔가 하면 이 MPK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량이 준다 그러면 저 임대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당 임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MPK라는 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인 거죠. 체감이라는 것이 늘어나면 이 줄어들지만 줄어들면 다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임으로써 자본 스탁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던, 이게 마이너스라 그러면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쉬운 예로 뭐 렌트카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렌트카 회사가 완전히 벼락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여행자들이 없어지니까 렌트카 회사들이 렌트를 못하는 거죠. 렌트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망해버렸고, 재빠른 회사들은 그 경우에 차를 확 팔아버렸습니다. 렌트카를 확 팔아버린 거죠. 렌트카를 확 팔아버려가지고 비용을 줄인 겁니다. 비용을 줄여가지고 뭐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 현상이 발생하죠. 최근에 뭐 유럽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여행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이제는 차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식으로 차도 덜 만들고 렌트카 회사도 차를 팔아버리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여행이 늘어나고 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뭐 차 어디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 가격도 오르고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윤율이 마이너스일 때, 코로나 초기 때는 이윤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보유하고 있던 렌트카 회사들이 차를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자본 스톡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손해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안 늘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비용을 없애는 거죠. 매달 발생하는 차 유지 비용을 많이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기업이 이윤 상태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변동시키는 방향입니다. 또한 뭐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감가상각분을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자본 스탁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했는 것이고,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쉽게 들어가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잘 팔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 감가상각돼 가지고 새로 대체해야 될 때 대체를 안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뭔가 하면 대체 투자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총 자본 스탁이 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대기업은 이윤율에 따라서 투자에 반응합니다. 즉, 순투자라는 것은 자본의 변화분이죠. 그러니까 자본량에다가 투자를 더하면 그게 이제 이번 기회의 자본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투자 부분이 순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액을 넘는 부분이 되겠죠. 감가상각액을 넘는 부분. 순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PK에다가 이것의 함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투자 기업의 이윤율입니다. 그러니까 임대기업의 이윤율이었죠. 그죠? 앞에서 본 이윤율식이죠. 이윤율식의 함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투자 함수라는 것은 이윤율식의 함수다. 그래서 이윤율이 양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윤율이 음수면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 즉, IN은 순투자가 투자 이윤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함수인데, 기업 고정투자에 대한 총지출은 순투자와 감가상각된 자본의 대체 투자의 합계다. 그래서 총투자는 IK 더하기 델타 K입니다. 총투자는 IK,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번 기회의 자본량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의 자본량은 지난 기회의 자본량에다가 거기다가 투자된 것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된 것이 빼집니다. 빼지면 그게 원래 이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기계의 총 가치액이 나옵니다. 그게 총 자본이죠. 총 자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의 변화액이라는 것은, 총 투자라는 것은 자본의 변화액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부분입니다. 즉,
그 기업 고정투자에 대한 총지출은 순투자와 여기서 말하는 순투자하고 감가상각된 자본의 대체 투자의 합계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거만큼 투자 안 한다 그러면 총 투자는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자본량이 늘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가 양이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양이라고 해서 자본량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가 뭔가 하면 투자라는 것이 순투자가 최소한 뭔가 하면 감가상각만큼 투자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나라 자본량이 줄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K 더하기 이 자본 순투자에다가 감가상각, 이게 총투자입니다. 한 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원래 투자가 얼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이 굉장히 많은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많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죠. 감가상각이 얼마만큼인데 거기 비해 가지고 충분히 많은지 봐야 되죠. 그게 플러스로 많은 숫자가 보이더라도 감가상각액만큼 안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량이 준다, 퇴보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총투자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식을 총투자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중에서 순투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요거죠, 그죠? 요거에 따르다. 요것의 함수다. 그래서 이게 총투자의 함수가 되는 셈입니다. 순투자 함수 더하기 감가상각. 이게 총투자액. 그래서 총투자액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국가의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투자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투자입니다. 이 투자. 그래서 총투자액. 엄밀하게 말하면 총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수평축은 투자의 양이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투자의 뭐 비용인 이자율이 됐죠. 이자율이고, 그래서 이 투자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하향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자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임대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윤이 줄게 되죠. 이윤이 줄게 되면 임대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 총투자가 줄게 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준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비용이 증가해서 이윤율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R1이 R2로 오르면 투자가 I1에서 I2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이 우하향한다라는 거죠. 물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 사용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신고연약파적 조금 정치한 모형 속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식 내에서 이 R의 작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자율 이외의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기 쭉 나타나죠.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까 이자율 이외에도 나타나죠. MPK, 뭐 P, PK, 델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게 MPK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은 이자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마 MPK가 될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 MPK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P분의 PK가 감소하면, 또는 이게 감소하면, 이게 증가하거나 이게 감소하면 이윤율이 증가하죠. 이거 진짜가 커지죠. 이윤이 더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이자를 하여서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 이외의 다른 변수에 따라서 투자가 변하는 경우에는 투자 함수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PK가 증가하거나 P분의 PK가 감소하면 그때는 투자 함수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I1보다 I2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자율에서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이 투자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제외한 다른 이런 변수들은 이 투자 함수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MPK가 증가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예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위 요즘 이야기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술 진보가 빨라졌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게 말대로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셈입니다. 근데 실제 4차 산업혁명 같이 기술 진보가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많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 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많이 예를 들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에 투자가 많이 생겼다. 특히 바이오 산업이랄까, 뭐 IT 산업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식의 NPK 증가를 예상한, 증가를 기대한 투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 NPK가 증가하느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란 소위 인터넷이냐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세상에서 그 많은 정보를 이용한 생산성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생산 방법보다는 그런 이제 사용 방법, 어떤 뭐 상품, 서비스 그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많은 정보의 활용 아니면 실시간 정보의 활용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 아니면 효율적인 상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은 소위 NPK 증가 아니면 NPK 증가의 기대 인셈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투자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상이 이제 투자에 대한 이론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론을 이제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는 이자율, 왜 이자율이 투자를 좌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고전학파적 정치학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몇 개 더 이야기했죠. 세금, 또 두 번째로 세금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세와 세금,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세금 제도는 법인세하고 투자세 공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방향이 정반대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기업들이. 물론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도 내긴 합니다. 내긴 하는데,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판매세인 개념인데, 주로 이제 뭐 매출액의 뭐 몇 퍼센트, 10%를 정액으로 냅니다. 뭐 가게, 식당이든 어디든지. 근데 판매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개념이 다릅니다. 법인세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기업에 대한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영업자에 대한 주세금이다 뭐 정도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두 세금인데,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세금 안 냅니다. 이윤이 없으면 세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아마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5%, 20%가 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80% 이상 기업들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아마 3분의 2는 상위 한 10개 기업이 다 낼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우리나라 법인세의 3분의 1 이상 냅니다. 기업 혼자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윤을 내는 기업만 냅니다. 이윤이 없는 기업은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20% 이외 나머지 80% 이상 기업이 사실은 이윤을 못 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윤 판정할 때는 뭐 이윤의 조그만 범위는 어떻게 또 그거를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해가지고 순수히 뭔가 이윤만 본다 그러면 조금 이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미한 분야라는 거죠. 대부분 뭔가 세금 낼 만한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80%가 안 된다라는 거죠. 20%밖에 안 되고 80%는 세금을 안 내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인세 논쟁을 할 때는 이것도 세금이 대부분 그런데 세금 논쟁을 할 때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몇몇 기업에 대한 영향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영향을 안 받아요. 몇몇 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슈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감가상각 비용은 자본의 경상가격을 사용해서 측정되고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감가상각 비용이 자본의 경상가격을 사용해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는 건데, 그렇지만 실제 뭔가 법적인 개념에서는 이건 우리 정의 개념이고, 법적으로는 자본의 과거 가격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공장에 있는 그 기계들의 가격을 그 시세로 계속 판단하기 힘듭니다. 기업들 보고 얼마다 기업들이 보고한 대로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세금 당국이 뭔가 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금 당국에서는 그런 가치를 측정할 때는 모든 게 뭔가 매입 가격으로 봅니다. 중간중간에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안 하죠. 특별히 기업이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국세청의 조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뭔가 하면 신고해가지고 평가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인정합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 따라 가지고 제 가치 평가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고 가치 평가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 그러니까 매입 가격을 사용합니다. 매입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어떤 문제냐? P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면 법적인 정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이윤을 과대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실제로 경제적 이윤이 0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오히려 법인세가 이윤이 없는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작용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어차피 기업들이 세금 내는 기업이 적다 그랬죠. 소수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히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을 뜯기는 그런 기업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뭔가 비용과 편익 분석이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세 비용이, 그러니까 조세 징수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세청 조직이 커지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걷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면 하겠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런 비용을 뭐 특별히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구멍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뭐 큰 영향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대부분 이익을 많이 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세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법인세는 이런 것 때문에 법인세는 투자를 위축시킨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 법인세를 안 거둘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왜 거두냐? 세금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뭐랄까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우리 이것도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합시다. 세금을 없앨까요, 말까요? 그러면 다들 없애자고 투표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러면 국방비는 누가 낼까요? 행정비용은 누가 낼까요? 복지비용은 누가 낼까요? 그러면 다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될 비용.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방을 없앨 수도 없고 행정을 없앨 수도 없고 복지를 없앨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어떻게든 내야 됩니다. 누가 낼 것이냐라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하면 소위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낸다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이나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재산의 일부를 내고, 그 다음에 거래액의 일부를 낸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어떤 부분에다가 부담시키면 또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누진세라는 그 세율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이익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거나 이윤이 없는 기업한테는 세금을 안 받고, 오히려 또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세금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히 법인세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을 시킬 겁니다. 뭐 위축을 시키더라도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인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법인세율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이 30%인데 저 옆에 나라 가면 법인세율이 10%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 안 되죠. 옆에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유럽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기업하는 회사가 프랑스에 딱 붙어 있는 룩셈부르크로 옮기면 법인세가 0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면 부자들이나 아니면 이 대기업들이 본사를 바로 옆에 있는 룩셈부르크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그 룩셈부르크와 비슷하게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은 프랑스 내에서 버는데 세금은 안 내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논쟁을 하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서 왜 세금 안 내냐 하는 거죠. 그 가지고 여전히 지금 이제 분쟁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인데 이제 국가 간의 법인세가 다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런 식으로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 가지고 대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나라의 돈을 벌죠. 대기업 본사가 온다 그러면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만 내도 충분히 되니까 법인세는 0이나 아니면 아주 낮은 세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유출된 나라에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인세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식으로 한 나라들이 꽤 있죠. 소위 심하면 그 소위 조세 회피처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나라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뭔가 하면 제약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의 그 누구죠?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법인세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하위 바텀라인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거 이하는 안 된다 라는 걸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법인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면 뭔가 하면 사실은 돈은 벌면서 뭔가 하면 다른 데로 다 도망가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일부 나라가 조금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그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했는 법인세에 대한 그 조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법인세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법인세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법인세율이 한 50%, 60%까지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뭔가 하면 큰 정부, 소위 사회주의적인 바람이 많이 불었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뭐 미국도 따라갔고. 그래서 법인세율을 굉장히 높이고 모든 세율을 높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경제가 굉장히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죠. 조세회피처로 빠져버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떨어지죠. 일본은 성장하는 데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유럽이나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온 그때의 주류가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식으로 우리가 뭐 분류를 하긴 하죠. 영국의 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레이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세율을 막 낮췄습니다. 세율을 낮춰가지고 뭐 지금 이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뭔가 하면 지금 얘가 몇몇 나라들은 소위 조세 회피처와 비슷한 정도의 저율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 본사랄까 다국적 기업의 본사랄까 아니면 부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팅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예금 이제 부자들이 이제 국적 옮기는 거는 그건 다 돈 세탁입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옛날보다는 제한이 훨씬 더 심해졌죠. 자, 말이 건너갔는데, 자, 이게 법인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 중에 하나, 두 번째가 투자 세액 공제인데, 이거는 이제 세금의 반대입니다. 투자 세액 공제는 자본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뭔가 장려를 하는 거죠. 왜 장려하냐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 다음에 기업 그 전체 그 나라 경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투자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딱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수입에서 그 다음에 지출을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이윤이죠. 이윤에다가 이제 뭐 퍼센트로 해가지고 세율을 부과합니다. 뭐 19%의 세금이다. 지금은 뭐 9%, 19% 하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19%의 세금이다 라는데 그 이윤에서 그 수입에서 비용을 뺀 데다가 뭔가 하면 거기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투자한 부분은 다시 또 이익에서 빼줍니다. 그 부분은 순이익에서 빼주는, 이익에서 빼주는 거죠. 빼주고 난 데의 액수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게 투자 세액.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세액 중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투자 세액 공제는 PK를 효과적으로 하락시킨다. 이는 이윤율과 투자 의욕을 제고하죠. 그래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이익에 대해 가지고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징수하지만 또 하나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투자 장려 차원에서 또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투자에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세금 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색다른 투자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하나의 투자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입니다. 투자 이론이고, 이건 완전히 다른 투자 이론. 이 하나 설명합니다. 이것이 토빈의 Q 이론이라고 합니다. 토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Q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Q가 1보다 적으면 투자를 안 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Q는 장치된 자본의 대체 비용분의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 좀 이상하죠? 자, 다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죠. 장치된 자본의 대체 비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모, 주식 발행 시점의 분야부터 먼저 합시다.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라는 것은 한 경제의 자본 스탁에 대한 주식 시장 가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장치된 자본이라고 하면 기계 한 개가 아니라 그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회사의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그 회사의 가격, 회사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 물론 거래할 때 그때 가격이 결정되겠죠. 나름대로 회계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가격을 평가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가격은 알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실제 요즘에는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한 주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주의 가격이라는 것은 한 주의 가격에다가 그 회사가 발행된 주식 숫자를 곱하면 그 회사의 소위 시장 가치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자, 보여줄까요? 하나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가치를 봅시다. 국내 증시.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증권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좀 키울게요. 자, 실시간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73,000원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비율로 쭉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됐다. 시가총액의 단위가 얼마냐? 억원입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4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37조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를 전액 내 걸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사의 가격이 지금 437조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겁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의 가격은 83조 원이다. 829조, 그죠? 83조 원이다. 한 주 가격은 11만 4천 원인데 거기다가 발행된 주식수, 상장 주식수가 여기 있죠. 이게 주식수는 1000주입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7억 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83억, 83조. 그 다음 네이버는 63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9조.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카카오는 54조. LG화학은 50조. 삼성 SDI는 48조. 현대자동차는 28조. 23조. 기아자동차는 33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하면 회사 가격이 탁 나옵니다.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아니겠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실시간으로 그 회사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별로 이거 두드리면 시가총액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 바뀝니다.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숫자가 비슷할 때는 자주 바뀔 수 있겠죠. 아주 클 때는 이 앞에 몇 등은 잘 안 바뀌지만 그게 뭔가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거하고 이 두 개 합쳐야 됩니다.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합쳐야 되죠. 합쳐가지고 그게 그 회사의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0조다. 그 다음은 83조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이제 회사의 가격이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 그 회사의 시장 가치입니다. 장치된 자본이라는 것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시장 가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분모는 주식 발행 시점에 구입된 자본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입니다. 그럼 이 회사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그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도 나와 있는 것이 그 비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그 비용은 실제 회계장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사들인 모든 자산은 회계장부에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어요. 땅이 얼마고 공장 부지의 땅이 얼마고 건물 가액이 얼마고 기계가 얼마고 지적 소유권이 얼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총에 가면 이 회사의 총 액수가 얼마냐 라는 거죠. 평가 시장에서 그 주가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실제 뭔가 하면 물건 가격으로 평가된 그 회사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비용만큼 장부에 나와 있는 비용만큼 돈 들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그 회사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그만큼 똑같은 물건 사가지고 똑같은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똑같이 지으면 똑같은 회사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장치된 자본의 대체비용입니다. 대체비용은 그 회사의 장부 가격이다 라는 거죠. 그 회사의 장부 가격. 주식 발행 시점에 구입된 자본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그러니까 장부 가격이죠. 장부 가격인데 Q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기업들은 시장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구입한다. 즉 장부 가격보다 실제 기업이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장부 가격 돈 들여가지고 또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회사. 그 노래라는 거죠. 그 돈 들여가지고 뭔가 하면 이게 Q가 2다. Q가 2다 그러면 이게 비해가지고 이 돈 들여가지고 뭔가 하면 시장에다 주식 만들어 팔면 똑같은 회사 만들어 주식 만들어 팔면 곱하기 2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Q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다시 투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장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시장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구입한다.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만약에 Q가 1보다 적다 그러면 기업들은 감가상각된 경우 자본을 대체하지 않는다. Q가 1보다 적다고 하면 실제 그 소위 장부 가격보다 시장에서 가치를 저평가받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보하는 회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빈 Q의 논리입니다. 토빈 Q의 논리인데, 자, 이게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런 투자 이론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보면, 자본의 주식시장 가치는 자본의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 이윤에 의존하죠. 이 시장 가치는. 실제적으로 장부 가치가 아니라 뭔가 미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Q가 1이 아닌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NPK가 자본 비용보다 높다 그러면 이윤율이 높을 것이므로 기업의 주식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Q는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대체 비용이 이런데 뭔가 하면 만약에 자본 비용보다 NPK가 높다 그러면 그때는 그 회사 주가는 높겠죠.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요즘에 이제 소위 IT 업종 아니면 이제 바이오 업종 뭐 그런 최근에 뭐 상장한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상장 가격이 높았습니다. 높은 것은 뭔가 하면 미래 NPK가 높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대가 맞을지는 몰라요.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평가한 사람들은 이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주식시장 가격을 높인 겁니다. 높였기 때문에 Q가 높고 그러면 뭔가 하면 똑같은 그런 업종들의 투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똑같은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죠.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NPK가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NPK가 낮다, 자본 비용보다 낮다, NPK가 낮은 회사들이 많은 그런 상태다. 그러면 기업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주식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Q는 낮은 가격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는 Q 이론이 신고전학파 앞에서 배웠던 그런 투자 이론하고도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Q라는 논리를 하나 만든 것이지 뭐 특별히 다르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보여는 주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러면 Q가 얼마냐? Q를 실제적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 개별 주식 보면 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삼성전자 봅시다. 삼성전자를 본다 그러면 여기 보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투자 정보가 P하고 BPR입니다. BPR인데 BPR이 뭔가 하면 이게 자 BPR은 현재 가격에다가 북마크 퍼셔 주당 장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있는 가격으로 봤어. 있는 값으로 봐가지고 회사 가격을 평가하죠. 평가하고 그 다음 그걸 뭔가 하면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과연 주식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 액수만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BPS입니다. 북마크 버시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한 주당 42,000원 정도, 한 주당 42,000원 정도 삼성전자의 소위 기계라든지 아니면 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입니다. 장부 가격으로 보면 뭐 주주들이 그 회사 주인들이니까 나중에 그 회사를 청산한다 그러면 그때 받게 되는 돈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주가는 73,000원이죠. 더 비싸죠. 즉 그 이야기는 그 비율이 그 PBR입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 EPS 비율입니다. 이 PBR이라는 것이 사실은 토빈의 Q입니다. 이게 토빈의 Q입니다. 이게 내 토빈의 Q고 PBR이 토빈의 Q인데 이 삼성전자는 PBR이 1.7이죠. 엄청 높죠. 토빈의 Q에 따르면 당연히 이런 회사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만드냐? 못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뭔가 하면 그냥 돈만 있으면 똑같이 쿡쿡 찍어낼 수 있는 공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죠. 많이 이루어지는데 토빈의 Q 같이 1보다 높으면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꾸 만들어진다라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를 설명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돈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 이런 산업은 투자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빈의 Q를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PBR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많죠. 아마 엄청나게 높은 뭐 이상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회사는 어딜까? 아마 많이 높은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HMM, 뭐랄까요? 카카오뱅크,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PBR은 9.18배입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9배 정도 더 비싸게 평가하고 있던 거죠. 그 품이냐? 아니면 뭔가 하면, 아직 뭔가 하면 이게 투자가 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비는 큐를 봐가지고는 이거는 9.18이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투자가 적극 이루어져. 그 다음에 Q가 제일 낮은 회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그걸 보였죠. 뭐 대표적인 것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어, 뭐, 현대중공업지주. 이런 회사죠. 많이 주가가 최근에 올랐는데 여전히 0.59입니다. 일이 안 되죠. 이 현대중공업지주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이거는 S오일인데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 장치산업이죠. 이게 뭐 조선으로 오해하는데 조선은 아니라 이건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인데 물론 이제 조선도 지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메인은 정유회사입니다. S오일이 아니라 H오일인가? 그 현대정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PBR이 0.6이다 라는 것은 시장 가치가 뭔가 하면 그 회사 자본 가치만큼 또 안 되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이게 현대조선이죠. 현재조선도 마찬가지죠. 0.62.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에는 이제 뭐 굉장히 좀 부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수주가 많아지지만 굉장히 이제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올라서도 여전히 0.6입니다. 한참 때는 이게 뭔가 0.2까지 떨어졌습니다. 0.2까지. 그래서 토기는 큐를 봐가지고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근데 이제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라 이제 뭐 산업마다 특징은 다릅니다. 특징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 시각의 일 기준으로 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주식시장하고 GDP. 자, 뭐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것이 주가겠죠. 주가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없고 경제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설명은 됩니다. 주가를 설명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식 가격은 거의 GDP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몇십 년 데이터를 쭉 보면 같이 가는 게 뚜렷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하면 그때 순간은 GDP보다 이만큼 높았을 때도 있고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가는 추세는 거의 같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성과죠. 기업의 성과입니다. 그 기업들의 성과가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GDP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GDP는 거의 같이 간다. 서로 관련된다. 즉 향후 자본의 수익성에 대해 회의감이 팽배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토비는 Q가 하락한다. 그래서 투자 함수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불리한 수요 충격을 초래한다. 그렇죠? 자,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비는 Q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기 이론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주식과 GDP는 거의 밀집하게 관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보면 장기적인 주가 성장률은 뭘로 봐야 되느냐?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뭔가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장기 평균은 거기서 크게는 안 벗어납니다.
자, 그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 이야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토빈 Q 관련돼 가지고는 토빈 Q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주식시장이 GDP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느냐.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토빈 Q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투자가 준다. 투자가 주는 거죠. 투자가 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불리한 수요 충격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거기서 ISL의 모형을 보든 ADAS 모형을 보든 뭐 어떤 모형을 보든 Y가 줄게 되는 겁니다. 불리한 수요 충격이 줄여가지고 수요가 들죠. 또한 이제 다른 측면, 투자 측면이 아니라 소비를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부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비 함수가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불리한 수요 충격이 초래되고, 그렇게 되면 뭐 그것이 Y를 줄이는, 경기를 나쁘게 하는, 불황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주가 하락은 기술 진보나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거죠. 이는 총공급과 완전고용 생산량이 사람들의 예전에 기대한 것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주가 하락은 그러니까 기술 진보나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을 반영한다. 주가가 하락했다.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하락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락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결과,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락의 원인 자체가 기술 진보나 장기 성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Y바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줄어든다. 느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가 하락은 성장에 뭔가 하면 Y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하고 GDP. 자, 제일 마지막. 뭐 굳이 이제 이 사족인데 금융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비에서도 금융제약이 있다 그러면 기존 소비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론들은 금융제약이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원하면 빌릴 수 있다.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뭐 토빈의 Q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뭔가 하면 돈을 얼마든지 빌려가 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토빈의 Q가 2가 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면 그거는 토빈의 Q 이론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즉 신고전환파 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본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일부도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은 금융 제약에 직면합니다. 즉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사업 계획이 수익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 제약이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현재 이윤을 감소시킵니다. 향후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질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업이 금융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이윤이 낮은 수준이라 그러면 해당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 자, 지금부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정상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훨씬 좋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우리 회사 확장하는데 돈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빌리셔요. 일단 은행은 뭔가 하면 단기적으로 보죠. 저 회사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기업은 여러 가지 이런 금융 제약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면 이 기존 아무런 이론도 다 성립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래서 이런 제약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국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뭐 한국은행이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늘렸고, 엄청나게 늘렸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뭔가 하면 제약을 줬죠. 제약을 준 것이 대출을 회수하지 마라. 지금 이 국면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절대 회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로 봐가지고는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다 부도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부도 유예. 부도라는 것은 은행이 돈을 회수하면 그때 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조건 만기가 돌아오면 무조건 만기 인장을 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지금 금융제약을 없애준 거죠.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제약보다 훨씬 더 제약을 없애줌으로써 지금 이제 이 뭐 경제가 그래도 덜 나빠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제약 자체도 실제적으로도 이 뭐랄까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이상이 이제 투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제 투자를 떠나가지고, 이제 거시경제, 여러분들이 거시2까지 들었으면 이제 거시경제를 다 들었죠? 다 들었어. 강론이 아니라 이제 국가경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나름대로, 익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잠시 내가 정리를 해보죠.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케인즈가 대공황 시에 소위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만든 학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케인즈의 책에서 시작해 가지고 뒤 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는 풀인데, 즉 경제, 그전에 있어 고전학파에서는 경제는 그냥 국가는 개입 안 하고 놔두는 것이 제일 낫다. 시장에 맡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였는데, 경제가 굉장히 나쁠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방법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죠.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구입, 지위 또는 텍스, 조세, 세금 변화 이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 구입을 늘리고 지위를 늘리고 아니면 텍스를 깎아주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 즉 경기가 나빠졌을 때 그걸 조금 더 뭔가 덜 나빠지도록 만들고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을 하는데 통화량을 늘리는, 현재는 이자율을 낮춰가 통화량을 늘리죠. 그런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경기에 개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거시경제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첫 번째, 거시경제정책은 절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돈을 풀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킨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부랄까 국가가 있으면 뭔가 하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세금 제도를 통해서 성장을 견인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하면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그런 거. 이건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죠. 미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금 제도를 뭔가 하면 인센티브, 어떤 데다가 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세밀한 성장 정책이지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성장을 만드는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돈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그게 있다 그러면 돈 많은 선진국이 더 성장했지 왜 성장 못하겠습니까? 돈 많은 건 선진국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낮고 개도국이 성장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결코 돈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성장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챕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한다 그러면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대응 정책이죠. 경기 대응 정책이라서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 나쁜 것을 좀 덜 나쁘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성수효과죠. 그런데 성수효과는 당초 케인즈가 말한 것이라는 것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성수효과입니다. 그건 엄청 낮죠. 거기에 비해서 실제적인 성수효과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현실 경제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소위 먼델 플레밍 모형이죠. 중규모 해도 좋아요. 그러나 개방 경제 모형입니다.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성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Y를 늘리는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걸 늘리면 Y가 늘는다. 그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하면 경기가 나쁠 때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경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은 해야 되는 거죠. 뭐 돈을 나눠준다든지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이지 그거를 성장을 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거는 옛날에 뭔가 폐쇄 경제에 케인즈식의 뭔가 하면 그런 아주 내로와 모형 내에서만 가능했지 실제 현재와 같이 뭔가 개방화된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에서 그게 작동이 안 한다. 안 합니다. 또한 더 문제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는 국가 부채만 낳는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재정 정책을 균형 재정 그 정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쓸 만큼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경기가 나빠가 재정 확대를 할 판에 세금을 더 걷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보통 그건 못합니다. 재정 정책을 많이 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뭔가 하면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이죠. 국가 부채를 더 늘려가 재정 정책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효과도 없는 재정 정책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남는 것은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고 그 국가 부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된다. 결국은 안 갚을 수 없습니다. 개인 세금은 뭐 예를 들어서 상속을 자기가 포기하면 회피할 수 있죠. 그러나 국가 세금, 국가의 부채는 그걸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금융위기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뭐 실제 뭐 유럽 금융위기가 이제 그렇게 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 뭔가 하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죠. 국가 부채를 갚아 가지고 국가 부채로 금융위기 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국가 부채를 갚는 과정이라는 것은 재정 정책의 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흑자를 내야 되죠. 흑자를 낸다 그러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효과에 딱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늘리고 경기를 나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예상됐던 기대했던 그 효과 반대가 나타남으로써 또 그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비용 없는 정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책은 비용이 있고 효과가 없는 정책을 해가지고 비용만 만든다.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게 하나고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개방경제에서는 뭐 소고기든 내고기든 통화정책은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소고기라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100%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경기 정책이 다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그런 차원에서 재정정책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효과는 있는데 자 문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이자율을 낮춰야 효과가 있는데 이자율이 0이다 그러면 그 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낮을 수 없으면. 지금 세계 경제가 거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직면해 있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란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고 그냥 뭐 이자율이 정상이라 그러면 효과는 있다 하는데 자 그러면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는데 통화정책의 비용이 뭐냐? 과다한 통화정책을 했다. 그 결과에 따른 비용이 뭐냐?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정책을 해서 돈을 더 찍어냈다? 그러면 그 결과 결국은 화폐 수량술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물론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끝나고 나가지고 통화가 회수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정책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그 비용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가 끝나고 나가지고 뭐 필요성이 끝나고 나서 회수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가 회수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을 올려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회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도 비용이 따른다는 거죠. 통화정책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서 효과가 있는데
이자율을 높이면 높인 만큼 그만큼 또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그만 총수요가 줄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비용이 없는 겁니다. 비용이 없는 정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나쁠 때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좀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때 뭔가 하면 서서히 이자를 높여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능한 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여전히 비용이라는 겁니다. 비용 없는 정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같이 유동성 함정이 빠진 경우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통화 증발이 발생했다. 통화 증발이 발생했다.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가는 상황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빨리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려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는 더 큰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국면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 전체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용적인 것이다. 정책적인 필요성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철학을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이 경제학자가 국가 경제에 대해서 뾰족한 뭐랄까 그 황금 방망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경제 정책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다. 비용이 따르는 선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게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을 이제 이런 걸 배웠으면 그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뭐 잘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선택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물론 세상이 항상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 하면 전체 방향은 뭐 또 비슷합니다. 단기간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쭉 방향은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하면 좀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일치월장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국가경제를 보는 시각, 정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